전 세계가 영어를 배우느라 난립니다. 잘난 나라, 못난 나라 가릴 것 없이 모두 영어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프랑스, 독일, 일본, 핀란드, 멕시코까지 모국어로는 더 이상 고등교육을 이어가기 힘들어졌고 국제 무대에 나가려면 반드시 영어라는 입장권이 필요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딱 한 나라만은 이 흐름에 맞서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고등학문부터 첨단 과학기술까지 심지어 국제정치 토론까지 모두 자국어로 사고하고 토론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 학생들도 영어에 기대야 살아남는 이 시대에 한국인들은 왜 모국어만으로 세계를 품을 수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외국인들이 한국인은 영어를 배울 필요가 없다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대체 무슨 사연인지 지금 바로 비디오를 재생해 보겠습니다. 잠깐 1초밖에 안 걸리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요. 비디오가 잘 돌아간대요. 좋아요는 무료잖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핀란드 헬싱키에서 언어학을 전공하고 있는 박사과정 학생 엘리나 라우티넨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아마 저처럼 여러 나라의 언어를 배우며 살아왔던 사람들에게는 조금은 낯설고 조금은 부끄러운 고백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핀란드는 언어에 있어서 특별한 나라입니다. 우리 국민 대다수가 모국어인 핀란드어 외에도 영어, 스웨덴어, 독일어를 능숙하게 구사하지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은 저를 다양한 언어학원에 보냈고 방과 후에는 영어 튜터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주말마다 독일어 연습을 했고 여름방학이면 프랑스어 캠프에 참가했어요. 그때는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당연한 방식이라고 믿었습니다. 세상은 넓고 우리는 준비해야 해. 아버지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의심을 품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자랑스럽기까지 했지요. 나는 4개 언어를 자유롭게 쓸 수 있어. 어린 마음에는 그 사실이 대단한 훈장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대학교에 입학하고 언어학의 깊은 세계에 발을 들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정작 제게 가장 소중해야 할 핀란드어는 제 안에서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다는 걸요. 논문은 대부분 영어로 작성했습니다. 국제학술지에 제출할 연구도 세미나 발표도 모두 영어였습니다. 핀란드어로 쓸 수 있는 논문은 학부 졸업 논문이 사실상 마지막이었지요. 처음엔 의아했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원래 이런 거겠지. 세계는 영어로 돌아가니까.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구도 핀란드어로 고급 학문을 논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핀란드어로 학술용어를 만들어내는 일조차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서서히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만난 프랑스 친구 마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프랑스어는 예쁘긴 한데 현실은 영어야. 웃으며 건넨 그녀의 말 속에는 씁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만난 친구 루카스도 그랬죠. 박사까지 가려면 영어는 필수야. 독일어로만 공부하려는 애들은 솔직히 살아남기 힘들어. 멕시코에서 교류 프로젝트를 할 때도 비슷했습니다. 라울이라는 친구는 제게 이렇게 털어놓았어요. 우리 모국어는 스페인어지만 진짜 경쟁은 영어로 해야 해. 교수들도 다 영어 논문만 쳐줘. 세계는 모국어를 버리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스스로 버리고 있었어요. 조금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조금 더 넓은 세계로 나가기 위해서.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도교수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엘리나, 언어 정책 비교 연구를 해보는 게 어떻겠나? 핀란드, 프랑스, 독일, 멕시코, 그리고 한국까지. 한국? 솔직히 조금 놀랐습니다. 프랑스, 독일, 멕시코까지는 익숙했지만 한국은 제 연구 범위에 들어온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저 K-팝, K-드라마가 유행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기만 한 나라였습니다. 한국은 흥미로운 사례야. 고등교육에서 모국어를 어느 정도까지 유지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엘리나, 너는 한국에 관심이 있지? 한국어도 독학하고 있던 것 같던데. 가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교수님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이라 문화 트렌드에 맞춰서 한국어를 배우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연구를 할 필요가 있을까? 다른 나라들과 똑같을 것 같은데. 마음속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마지막 국가로 한국을 정하는 데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배운 한국어를 써먹어 볼 수도 있는 나라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프랑스 파리,
독일 베를린, 멕시코 시티를 거쳐 마지막으로 서울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조금은 멍한 마음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흰 구름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그 아래로 낯선 대륙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한국도 결국 세계 흐름을 따르겠지. 고등교육은 영어로 이루어질 거야. 다를 게 뭐 있겠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기대를 낮추었습니다. 어쩌면 실망하고 싶지 않았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충분히 지쳐 있었거든요. 모국어를 지켜낸 나라 따위 세상 어디에도 없을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믿어야 더 이상 상처받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서울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공항은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수많은 안내판들이 한글과 영어로 나란히 적혀 있었어요. 그래, 역시 영어 없이는 안 되지. 저는 마음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 도심으로 들어오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을 무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높은 건물들,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이사이로 깔끔하게 정돈된 간판들. 한글과 영어가 자연스럽게 섞여 있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다음날 아침 저는 서울대학교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려는 첫걸음이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제 모든 예상을 단번에 뒤집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서울대학교 도서관의 첫 인상은 한마디로 말해 충격이었습니다. 언뜻 보면 다른 나라 대형 도서관들과 다를 바 없는 풍경이었지만 책장에 꽂힌 책들의 제목이 전혀 달랐습니다. 고급 양자역학, 분자생물학과 생명현상, 국제경제학 이론과 실제, 헌법학 원론, 모두 한국어로 또박또박 적혀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전문적인 서적이 번역본도 아니고 한국어로 직접 쓰였다고? 책 한 권을 꺼내 들고 몇 장을 넘기던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목차도 서문도 참고문헌도 모두 한국어였습니다. 게다가 책의 문장들은 번역체 특유의 어색함이 없고 자연스러우면서도 전문성이 살아 있었습니다. 놀라움에 멍하니 서 있던 제게 누군가 다가와 영어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실례지만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돌아보니 안경을 쓴 젊은 남학생이 웃고 있었어요. 네, 혹시 이쪽 서가는 어떤 책들을 모아둔 건가요? 조심스럽게 영어로 묻자 학생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긴 한국어 전공 서적들이에요. 원서 코너는 저쪽에 따로 있어요. 전공 서적이요? 이런 고급 내용도 다 한국어로 되어 있나요? 학생은 어깨를 으쓱이며 답했습니다. 네, 저희는 대부분 한국어로 공부해요. 영어 논문도 보지만 수업이나 토론은 한국어가 기본이죠. 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대단하네요. 저희 나라에서는 박사과정쯤 되면 영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그러자 학생은 한 박자 쉬며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한국어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짧은 대화는 제 가슴을 묘하게 울렸습니다. 한국어로 생각한다. 그건 단순히 말을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카이스트로 향했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이 학교에서도 과연 한국어가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연구동 건물에 도착하니 복도 곳곳에 붙은 포스터들이 보였습니다. 반도체 소자 특성 연구 세미나, 인공지능 윤리 세미나, 신소재 공학 심화 토론, 모두 한국어였습니다. 영어로 적힌 제목도 가끔 있었지만 부제목은 여지없이 한국어였어요. 저는 허락을 받고 석사 박사 과정 학생들의 세미나를 참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김유진 학생이 발표할 차례입니다. 교수님의 안내에 따라 한 여학생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검은색 테일러드 재킷에 청바지를 매치한 차림. 단정하면서도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유진 씨는 긴장한 기색 없이 PPT 슬라이드를 넘기며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차세대에겐 기반 전력 소자 특성 향상 연구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단어들은 놀랍게도 전문 용어와 한국어가 자연스럽게 섞여 있었습니다. 본 연구는 N겐과 P겐, 이종접합 구조에서 전개 강도와 임계 전압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SiC 기판과의 결합을 통한 특성 개선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가끔 영어 약어를 발음할 때는 자연스럽게 한국어식으로 읽었습니다. 예를 들어 HMT는 햄트,
MOSFET는 모스펫이라고 부르는 시기였죠. 그녀의 발표를 듣고 있자니 전문 용어를 외국어처럼 소리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신들의 언어 안에 완전히 녹여버렸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뒤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유진 씨, SIC 기판 기반에서 발생하는 온도 스트레스는 어떻게 보완했나요? 네. 우선 구조적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ALN 버퍼층을 삽입했고요. 이로 인해 핀치오프 전압이 안정화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햄트와 비교했을 때 소자 수명은 어느 정도 개선됐나요? 기존 대비 약 25% 향상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슬라이드 17페이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질문도 답변도 전부 한국어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국어로 과학을 사고하고 논리적으로 토론하는 모습은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뒤 유진 씨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영어로 발표해야 했다면 어땠을 것 같나요? 유진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솔직히요? 용어는 비슷할 텐데 사고 속도가 확 떨어졌을 거예요. 한국어로 생각하고 말할 수 있으니까 논리도 훨씬 또렷해지거든요. 그런데 영어로는 마음속에서 한 번 더 번역해야 하잖아요. 그 사이에 많은 게 사라져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언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언어는 사고의 틀이었고 학문의 깊이였고 존재를 지탱하는 토대였습니다. 캠퍼스에서 나오는 길, 벤치에 앉아 햇살을 쬐고 있던 두 학생의 대화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야, 햄트 소자 실험 망했어. 내일 빅터 교수님한테 뭐라고 변명하지? 그냥 한국어로 사정해. 영어로 변명하면 더 구차해 보일걸? 빅터 교수님도 한국어 배우셔야지. 맞아. 어차피 우리말로는 말빨되니까 진심으로 감정에 호소해야겠어. 둘은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언어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어쩔 수 없는 투정 같아서요. 며칠 뒤 이화 출판사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어 전문 학술서를 다루는 대표적 출판사입니다. 편집장 김지훈 씨는 따뜻한 차를 내주며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외국에서 오셨다면서요? 한국어 전문 서적에 관심을 갖는 분은 드문데요. 네,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 방대한 고급 지식이 모국어로 정리되어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김 편집장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전문 용어 정리가 힘들었어요. 생명과학, 반도체 공학, 심리학 이런 분야는 거의 외국어 차용어 천지였죠. 그런데 학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학회마다 용어 통일 작업을 시작했어요. 때로는 한 단어를 두고 10시간 넘게 토론하기도 했죠. 왜 그렇게까지 노력했나요? 김 편집장은 잠시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말했습니다. 우린 언어를 빼앗겨 본 적이 있잖아요. 한 번 빼앗긴 건 다시 되찾기가 얼마나 힘든지 뼈저리게 알거든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은 총칼로만 나라를 지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과 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로 나라를, 사람을, 문화를 지켜낸 것이었습니다. 서울의 가을 하늘은 유난히 높고 파랬습니다. 하루하루 한국어라는 언어의 힘을 직접 목격하면서 저는 자꾸만 과거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우리 핀란드어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는 어디까지 살아남았을까? 돌아본 세계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핀란드에서는 이미 박사과정 논문 90% 이상이 영어로 작성되고 있었고, 프랑스에서는 고등교육 기관들이 대거 영어 강의를 도입하면서 논란이 일어난 지 오래였죠. 독일도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국제화라는 명분 아래 모국어는 점점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울 강남의 작은 북카페에 들렀습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자료를 정리하려 했거든요. 테이블 옆자리에는 중년의 남성과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는데 대화를 엿듣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빠, 이번에 대학 가면 전공 수업은 거의 다 영어로 진행된대. 그래? 요즘 세상엔 그래야 취업이 쉽겠지. 근데 나 솔직히 무서워. 한국어로도 버거운 전공인데 영어로 수업 들으면 나 진짜 뒤처질까 봐. 힘들겠지. 그래도 아빠는 내가 자랑스러워. 한국어로 기본기를 다져서 여기까지 왔잖아. 짧은 대화였지만 그 속에는 치열한 고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계 흐름 속에서 영어를 따라야 하는 현실. 그리고 그 속에서도 모국어를 지키려는 의지. 저는 한참 동안 펜을 손에 쥐고만 있었습니다. 자료를 정리하며 과거 제가 만났던 친구들을 떠올렸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만났던 마리. 요즘 프랑스 대학도 다 영어야. 슬프지? 프랑스어는 점점 집안 언어가 되어가는 것 같아. 독일 베를린에서 만난 루카스. 독일어로만 논문을 쓰려는 친구는 정말 드물어. 교수들도 대놓고 영어 쓰라고 해. 멕시코시티의 라울. 스페인어? 고급 과정으로 갈수록 힘들어. 영어 잘하는 애들이 무조건 유리해. 언어를 잃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 저는 계속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소통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고의 틀이었고 문화를 담는 그릇이었으며 우리 자신을 정의하는 가장 본질적인 뿌리였습니다. 며칠 뒤 서울 인사동 골목을 걷다가 한 노점을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 한 분이 손수 만든 캘리그래피 작품들을 팔고 계셨습니다. 한글로 정성껏 써내려간 문장들이 액자 속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삶이다. 사람은 사람으로 완성된다. 마른 마음을 품는다. 저는 무심코 걸음을 멈췄습니다.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도 이렇게 단순하고 아름다운 문장을 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할아버지는 제게 다가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셨나요? 핀란드에서 왔습니다. 오, 먼 데서 오셨네요. 한국은 어때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솔직히 답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부럽습니다.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글자 하나 지키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나요? 목숨 걸고 배웠어요. 몰래 가르쳤고 들키면 맞았어요. 그래도 포기 안 했어요. 왜냐하면 말이 사라지면 사람이 사라진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할아버지께 작품 하나를 사기 위해 저는 물었습니다. 혹시 추천해주고 싶은 문장이 있나요? 할아버지는 짧게 웃더니 한 작품을 집어주셨습니다. 그 문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말을 지킨다는 것은 나를 지키는 것이다. 저는 작품을 품에 안고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고맙죠. 멀리서 온 손님이 우리 말을 소중히 여겨주시니까. 그날 밤 저는 호텔 방 창가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불빛 사이에서 어디선가 한글 간판들이 반짝였습니다. 그 빛들이 마치 사람의 숨결처럼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서울대학교의 어느 교수님과 짧은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주제는 모국어 기반 고등교육이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은 어떻게 모국어로 이렇게 심층적인 학문 발전이 가능했을까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빼앗긴 적이 있었거든요. 한번 빼앗긴 건 다시 얻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절대 다시는 빼앗기지 않으려고 해요. 그럼 앞으로도 한국어 기반 학문 체계는 유지될까요? 교수님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우리 아이들이 모국어로 과학을 꿈꾸고 철학을 고민하고 세상을 설계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강국 아닐까요? 강국. 그 단어가 제 가슴속에 오래도록 울렸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햇살은 부드럽게 도심을 감쌌고 거리는 어제와 다름없이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어제와는 전혀 다른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짧지만 강렬했던 이 여정 동안 저는 무엇보다 언어가 사람을 지탱하는 힘이라는 걸 온몸으로 배웠습니다. 호텔방 창가에 앉아 저는 천천히 노트를 꺼냈습니다. 하얀 노트 한가운데에 서툴지만 정성껏 한글로 써내려갔습니다. 한국어는 꿈의 언어입니다. 이제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천천히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제 안다. 진정한 강국이란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모국어로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나라. 한국이야말로 진짜 강국이었다. 타자를 치는 손이 떨렸습니다. 단순한 글을 쓰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제 삶을 바꾼 진심을 기록하는 일이었어요. 문득 창밖을 바라보니 서울 거리는 여전히 생기 넘쳤습니다. 아이들은 학교로 향했고 어른들은 바쁘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언어, 한글. 그 소리는 마치 작은 기적 같았습니다. 짐을 챙기기 전 마지막으로 인사동 거리로 향했습니다.
며칠 전 만났던 캘리그래피 할아버지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거든요. 다시 오셨군요. 할아버지는 저를 알아보시고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제가 고개를 숙이자 할아버지는 가볍게 웃으며 손짓했습니다. 한국어를 예쁘게 봐줘서 우리가 더 고맙지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귀국을 앞두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작은 갈등을 느꼈습니다. 내가 이 경험을 어떻게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핀란드로 돌아가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공항 대기실 한켠 사람들의 소란을 피해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손에는 조심스레 쌓아온 캘리그래피 작품이 들려 있었습니다. 말을 지킨다는 것은 나를 지키는 것이다.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며 저는 작은 다짐을 했습니다. 핀란드로 돌아가면 내 모국어로 글을 쓰자. 내 연구를, 내 생각을, 내 사랑을 핀란드어로 표현하자. 내 아이들에게 우리말로 세상을 보여주자. 비록 세계가 영어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도 그 안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는 걸 한국이 한국어가 보여주었으니까요. 탑승 안내 방송이 들려왔습니다. K290호편 헬싱키행 탑승을 시작합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일어섰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 멀리 한강이 반짝이며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어를 가진 한국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큰 축복을 가진 사람들이야. 돌아가는 길, 기내에서 조용히 노트를 펼쳤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 다시 한번 적어봅니다. 한국어는 꿈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 언어로 꿈을 꾸겠다. 나는 내 언어로 살아가겠다.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하늘은 한없이 푸르고 비행기는 구름을 뚫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어느 구석에서라도 말과 글을 지키는 것만이 사람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길이라는 사실을.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 감동 비디오의 마지막을 장식해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비디오가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흥미로운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